자, 이번 시간부터는 주제 16번으로 와서요. 국민국가의 수립이라는 단원을 배울 건데요. 그동안 우리가 조선 왕조 시대를 배워왔잖아요. 그리고 왕조의 마지막에 세도 정치라는 그야말로 개쓰레기 정치, 세도 정권이 권력을 독점하고 많은 부패가 일어나는 이러한 최악의 정치로 가면서 결국 우리 조선왕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먼저 국민국가를 수립한 니뽕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 통치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역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알아야 돼요. 왜 조선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가? 그리고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되찾기 위한 민족운동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 또 반대로 나라를 팔아먹고 매국노가 되어서 친일파로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배워볼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오늘은 첫 번째 단원 문호개방과 개화 정책의 추진 단원 배울 건데요. 내용이 몇 줄로밖에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각 사건에 대해서 핵심적인 개념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필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도 같이 펴놓고 수업을 듣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먼저 문호개방 정책 그리고 개화 정책. 자, 이거를 처음부터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라를 우리가 처음부터 쉽게 연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우리는 누가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냐면 바로 흥선대원군이에요. 이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쉽게 얘기하면 고종의 아빠예요. 고종 아빠. 대원군이라는 직책은 왕의 아버지를 일컫는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왕의 아버지는 거의 다 뒤져 있어야 돼요. 죽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왕이 죽어야지만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좀 특이하게 세도 정치 말, 그러니까 즉 안동김 씨가 왕을 지네 마음대로 휘두르고 왕을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정하잖아요. 근데 이 세도 정치 말기 마지막 왕이 철종이었어요. 순조, 헌종, 철종. 근데 그 철종이 갑자기 죽고 나서 자, 다음 왕녀를 누구로 왕을 세울까 하다가 가장 만만해 보이는 그좀 나이도 어린 이런 왕족 하나를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문제 그 아버지가 살아있네? 근데 그 살아있는 아버지를 보니까 대단히 찌질하고 거의 찐따 수준이에요. 그래서 얘가 왕이 돼도 아빠 대원군이 이 찌질한 애가 돼도 별거 없겠구나라고 안동김 씨가 안심을 했던 거였죠. 그러나 결국 고종이 왕이 되자마자 대원군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의 원래 모습을 보이면서 야, 씨, 우리를 그동안 핍박했던 저 안동김 씨들 다 쓸어버려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세도 정치를 이 흥선대원군이 나서가지고요. 그 왕이 어리니까 왕을 대신해서 권력을 행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이 그동안 세도 정치로 썩어 빠져 있었던 정치를 다시 개혁하는 거는 너무 좋은데 근데 요때 서구 열강들이 우리나라하고 통상을 하자라는 요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흥선대원군이 거부했던 거죠.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근데 야 우리 너희들이 안 놀 거야 라고 했다고 해서 이 서양 열강들이 그래 얘네들이 안 되겠네 하고 그냥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싫다고 하는데 자꾸 문을 두드리고 문을 막 박살을 내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끝까지 막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요거 하나 적어 놓고 가자.
1866년 병인년에 병인 양요, 서양 오랑캐와의 어떤 요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서양 오랑캐는 프랑스예요. 프랑스, 프라고만 적을게요. 자, 근데 이때 우리가 프랑스의 침공을 강화도에서 막아내고 돌아가요. 근데 얘네들이 돌아갈 때 강화도에 있었던 직지, 심체, 요절, 그리고 의계 이런 것들을 다 털어가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이따 누가 오냐면 신미양요가 일어나서 누가 와? 미국이 또 쳐들어와요. 근데 역시 이것 또한 강화도에서 어떻게 막아낸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공통적으로는 이제 어디에서 일어났다? 이제 강화도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화도. 강화도에서 또 우리가 이들의 침공을 격퇴했다. 물론 이 신미양요 때에도요. 우리나라의 군대 깃발을 미국이 어, 가져가요. 그러니까 장군을 상징하는 우리나라 장군 깃발을 가져갔다는 얘기는 사실상 우리가 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미국이 이걸 갖고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세계 최강 미국을 막아냈다, 이겼다라는 정신 승리를 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이 프랑스와 미국을 연이어서 막아냈다라는 자만심, 자신감, 이 차면서 전국에 뭘 세웠냐면 이걸 적어주세요. 척화비라는 거를 이제 건립하는 거예요. 척화비 건립. 이 척화비의 내용을 한번 교과서에서 보도록 할게요. 176페이지. 자, 오른쪽에 보면 자료가 나오는데 먼저 방금 우리가 봤던 흥선대원군이 고종 친아빠 흥선대원군이 바로 이렇게 생기셨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왕을 대신해서 이때 당시 정치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병인양요, 프랑스와 강화도에서 전쟁했던 병인양요 일어났고 또 신미양요 일어나요. 근데 그 신미양요 때에는 당시 우리나라 장군이 어제현 장군인데 이 장군 숫자예요. 장군을 상징하는 이 부대의 깃발을 미국이 빼앗아 갔죠. 근데 2007년에 반환이 되기도 했네요. 물론 그냥 준 건 아니고 빌려준 거예요. 또 프랑스도 이때 가져갔던 의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반환을 하지 않고 가끔씩 빌려줘요. 원래 우리 건데. 자, 근데 어쨌든 이 두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격퇴했던 흥선대원군은 뭘 세웠다? 척화비를 세웠다. 부산에다가도 세웠네요. 그러니까 전국에 세운 거예요. 자, 내용은 이런 내용이야. 서양 오랑캐가 침범했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의하자는 것이요. 화의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끝까지 싸우자라는 내용의 비석을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있는 한 우리나라는 절대로 서양 국가와 통상을 맺지 않을 텐데, 보니까 1876년 하필이면 서양도 아닌 일본과 뭘 체결했느냐? 이른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해요. 이게 최초의 문어 개방을 했던 조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일본과 문어 개방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느냐? 자, 일단 흥선대원군이 있다라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겠죠. 근데 흥선대원군이 물러나요. 왜냐하면 일단 고종이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이 이제 20살이 넘었는데 자꾸 아빠가 왕노릇 하니까 고종 입장에서는 아빠 이제 꺼지세요. 막 이런 식으로 싸가지 없게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흥선대원군이 뭐 할 수 없죠. 물러나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퇴진해요. 퇴진. 물러나고요. 대신 누가 정치를 해? 고종이죠. 근데 이제 고종이 혼자 할 수 없잖아. 또 고종이 부인이 누구야? 민비. 어? 민비 정권이 이제 수립이 돼요. 대원군을 따라 들어왔던 모든 신하들이 대원군과 함께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들은 다 민비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이거를 이제 민씨 정권이라고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씨 정권은 대원군 정권과 좀 반대되는 정책을 펼쳐야겠다. 그래서
통상수격 거부 정책을 어느 정도 이제 완화하고 야, 그래 우리도 이제 문호 개방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이때 일본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했냐면 일본이 자, 강화도 조약이 이제 배경인데 무슨 사건을 일으키냐면 이제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요. 자, 운요호라는 거는 1875년 일본의 배인데 강화도에서 이게 이제 강화도에서 우리 강화도에서는 프랑스와 미국을 격퇴했던 섬이잖아요. 근데 한강을 따라서 서울 들어오려면 강화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근데 이걸 알고 일본 운영호가 강화도에서 애짱애짱 된 거예요. 여기서 좀 깝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강화도에 있는 우리 조선 군대가 아, 저 새끼들 또 와서 깝치고 있네 해서 어떻게 했을까? 운영호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선빵을 날린 거예요. 패기 있게 선빵을 날리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제 가해자가 되는 거죠. 야, 니네 왜 우리 때려? 왜 먼저 때려? 해가지고 일본이 운요 사건을 빌미로 강화도 조약을 강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같은 거 한 거예요. 니네 왜 우리 운요를 공격하냐? 해서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강화도 조약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주도권이 일본에 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일본이 원하는 것들을 대부분 일본 요구를 이제 수용하게 돼요. 한마디로 평등에 불평등에 불평등한 거죠. 여러분들 뭐 학폭 같은 거 일어나면 결국 가해자 엄마는 피해자 엄마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막 사정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때리면 결국 마지막에는 이렇게 처참하게 굴욕을 당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어떠한 조약을 맺었는지 자 교과서에도 있고요. 이거 학습지에도 있으니까 학습지에 있는 내용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럼 129페이지 밑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학습지 내용 볼게요. 자, 강화도 조약 제1관부터 10관이 있는데 먼저 1관 첫 번째를 보니까 야, 조선 너희들 자주국가야.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국가야. 그리고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어. 뭔가 우리나라를 치켜 세워주는 듯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돼요. 일본이 어떤 나라인데, 이건 다른 숨은 의도가 있던 거죠.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야, 니네 자주국가인데 왜 이렇게 중국말 들어? 특히 당시 중국은 청나라죠? 청해 간섭에서부터 벗어나라. 청해 간섭을 거부해라. 거부라는 뜻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야만 일본이 조선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자꾸 청나라 말 듣지 말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리고 일본과 같아.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뭐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조선 정부는 부산 앤드 두 개 항구를 더 개방해라. 자, 원래 부산은 개방을 했고요. 두 개를 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원하는 항구가 뭐였냐면 인천이랑 원산이에요. 자, 인천과 원산 하필이면 왜 이 항구를 일본이 개항하라고 요구했을까요? 자, 선생님이 어, 지도를 이렇게 그리면요. 부산은 요 밑에 있잖아. 근데 인천은 이 서해안에 있고요. 원산은 동해안 속 들어간 데 있어요. 즉 동해안과 서해안과 남해안 이 3면에 하나씩 일본이 원하는 항구를 개방하게 해서 일본이 여기를 자유롭게 드나들면 자 이걸 발판으로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하나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여기 어, 자 여기 경제, 군사적 거점을 확보하였다. 이게 바로 강화도 조약 때 원산, 인천, 부산을 개방하게 해서 이걸 거점으로 만들겠다라는 이걸 일본의 의도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용했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인천은 청나라하고 가깝고 또 서울하고도 가깝고 원산은 북쪽에 러시아를 견제할 수도 있고요. 또 부산은 경제적으로
또 자유롭게 통상을 하면서 경제적 침략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고요. 한마디로 정치, 경제, 군사 거점을 세계 항구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7관. 일본 항해자가 조선국의 연해는 가까운 바다예요. 여기를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다? 침략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바닷가를 얘네들이 와서 잴 수 있게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영토, 영해를 일본이 마음대로 와서 치수를 잰다? 이거는 좀 굉장히 굴욕적인 거죠. 대단히 이것만 보더라도 불평등하다라는 거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10관. 일본 국민이 조선 항구에서 막 범죄를 저질러. 그러면 그 범죄자를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뭐 치외 법권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즉 우리나라 통치 바깥에 있다. 일본인들은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항구에서 범죄 저지르면 일본 재판이 열리고 일본 재판관이 무죄 때리면 무죄가 되는 거죠. 이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불평등한 내용이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었고 일본이 요구했던 건데 대놓고 불평등하다라는 거 두 가지예요. 해안 측량권, 취해법권. 자, 그 내용 그 밑에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시 볼게요. 자, 흥선대원군 물러났고 고종이 정치하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주장이 힘을 싣는 이 와중에 일본이 뭘 일으켰다? 운요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일본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강화도 조약이 맺어졌는데 자, 여기서 제일 첫 번째 일본은 청해 간섭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1관 아까 우리 내용 봤죠. 조선은 자주국이다라는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계항구 개항하면서 정치군사, 경제, 거점 확보, 그 다음에 해안 측량권, 치해법권 이 두 가지는 대놓고 보다 불평등한 조약이다라는 그러한 좀 안타까운 조약이 체결이 돼요. 자, 그러면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우리는 어쨌든 개항 이후에 무슨 정책을 하느냐? 개화 정책을 하는 거죠. 문을 열고 변화하자라는 이게 개화 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 걸 지켜야지 우리 게 바른 건데 라는 생각을 가졌던 즉 개화에 반대했던 운동이 일어나 그게 바로 위정척사 운동이에요. 자, 위정척사 운동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위정. 위라는 거는 지킨다라는 거고요. 정이라는 거는 바르다라는 거예요. 즉, 바른 것을 지킨다. 바른 것은 이제 성리학적인 거예요. 우리 조선의 체제 사상이었던 성리학. 이거 지키고, 사악한 거. 이게 서양 것들, 어? 사악한 것, 배척하겠다. 뭐, 이러한 운동을 이제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화 정책에 이들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자, 그러던 와중에 도저히 못 참겠다. 너무 개화 정책하면서 신식군대 만들었는데 그 신식군대가 이제 별기군이라는 군대인데 별기군만 이제 차별 이뻐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식군대 별기군 창설 그래서 이제 구식군대만 차별해. 월급도 안 줘. 자, 그래서 이 구식군대와 일반 백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난을 일으켜요. 그게 바로 이모군란이에요. 이모년에 일어난. 자, 여러분 연도 뭐 중요하지 않지만 이모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1882년을 이모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모군란이 일어나요. 근데 그 이모군란에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해요. 왜 실패했느냐? 왜 실패했을까요? 청나라 군대가, 그죠나? 청군대가 진압을 해요. 청나라. 청군 진압. 자, 청나라 군대가 출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모군란에 싹 다 진압을 하고요. 그리고 이모군란의 주동자 누구야? 누구를 지목했을까요? 그쵸. 흥선대원군을 지목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청나라는 우리 조선의 정치에 엄청난 간섭을 하게 돼. 야, 니네 개화 정책 한다며. 야, 그런 거 하려면 청나라 허락 받고 해야지.
뭐 이딴 식으로 우리나라의 개화 정책에 대해서도 청이 심한 간섭을 하게 돼. 그러니까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청나라 말 들으면서 개화 정책을 해야 돼? 이러니까 개화 정책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저 일본을 봐라. 일본처럼 우리도 메이지 유신 같은 거 해가지고 빨리 근대 국민국가 만들자라는 개화파들이 이제 불만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급진개화파라고 하는데 이 급진개화파가 결국 정변을 일으켜요. 정변. 그래서 갑신년에 일어났다 해서 갑신정변인데 갑신년은 이모곤란이 일어난 지 2년 후에요. 자, 그래서 이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갑신정변은 자, 누가 했다? 급진개화파들이 한 거예요. 급진개화파. 기본적인 내용만 간단히 적어놓자. 급진개화파가 이제 이걸 일으켰는데 왜 일으켰느냐? 청으로부터 청간섭을 받지 말고 개혁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D-Day를 언제 정했냐면 우정국이라고 했어. 우정국. 우체국 같은 거예요. 자, 이거를 개국하는 그 축하 행사 때 민씨들, 그러니까 온건계합파들 막 부르고 해가지고요. 이 온건계합파들 싹 다 날려버리고 우리가 정치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정국 정변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혁정강을 발표해요. 개혁을 실시하는데 이때 이제 급진개혁파가 주장했던 개혁의 내용들을 이제 발표하는데 주로 이들이 추구했던 개혁은 신분제 폐지하자. 신분제 폐지. 그 다음에 왕권 너무 강해. 왕권도 좀 제한. 왕권 약화. 뭐. 그 다음에 청 아까 있죠? 청나라 간섭 벗어나자.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개혁을 급진개혁파가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또 누가 청군대가 진압을 해요. 그리고 결국 3일 만에 무너졌다 해가지고 이거를 3.1천하라고 하는 거죠. 3일 만에 급진개혁파가 만든 정부는 바로 청나라 군대의 진압에 의해서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청나라에게 계속해서 심하게 간섭받고 시달리게 되면서 개혁 정책은 다시 스톱이 돼요. 자, 그러던 와중에 드디어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인간은 평등한데, 인간은 곧 하늘인데, 왜 우리 농민들은 뼈 빠지게 일만 하면, 이래서 우리가 수확한 곡식을 국가가 빼앗아 가느냐. 또 왜 이제는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피 같은 쌀을 헐값으로 빼앗아 가느냐? 도저히 못 참겠다. 우리가 이 나라를 바꿔놔야겠다 해서 동학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켜요. 이게 동학 농민 운동인데요. 이 연도가 1894년이에요. 되게 중요한 해예요. 아까 갑신정변 실패 이후에 10년 만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농민들도 아까 갑신정변 때처럼 신분제 폐지, 당연히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원했겠죠. 그 다음에 세금 내는 조세제도 개혁 주장했겠죠. 그리고 외세 배경, 동학이라는 종교 자체가 서학에 반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일본 놈들, 청나라 놈들, 서양 놈들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외세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동학 농민운동을 누가 진압했대? 이번에 일본 군대가 들이닥쳐가지고 진압을 해버려요. 자, 근데 그동안 이모군란하고 갑신정변을 누가 다 진압했니? 그렇죠. 청군이 진압했죠. 근데 아니 일본 저 새끼들 말이야. 왜 니네들이 와가지고 설쳐대? 자식들. 라고 생각했겠죠. 그거를 일본 군대도 알고 있겠죠. 자,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진압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네들끼리 싸워요. 자, 그 무슨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그 이후에 청해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청해전쟁. 청해전쟁. 동학농민운동을 일본이 진압하게 되면서 청나라가 열받아가지고 한판 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본은 이미 준비하고 왔겠니? 그냥 왔겠니? 준비하고 온 거죠. 그래서 결국 청해전쟁을 일어나자마자 일본이 주도권을 잡게 돼요. 이 와중에
일본이 이제 주도권을 잡으니까 우리나라를 청나라 대신해서 간섭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야, 우리 동학 농민들 이렇게 개혁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개혁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개혁을 하게 돼. 그게 바로 갑오개혁이에요. 갑오년이 1894년이에요. 자, 근데 이 갑오개혁은 옆에 나와 있다시피 일본이 매뉴얼을 준 거야. 이렇게 해. 그래야 농민들 또 봉기 안 일으켜. 야, 우리 일본 봐봐. 우리 메이지 유신 했잖아. 너희들도 이런 거 해. 이런 식으로 이제 갑오개혁에 일본이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요청도 안 했는데 막 자꾸 막 가르쳐 주겠대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본의 간섭도 받긴 했지만 그래도 동학 농민들의 요구. 그 다음에 갑신정변 때 우리가 신분제 폐지 왕권 약화 이런 거 하려고 했잖아. 이런 개화 지식인들의 요구도 반영이 된 측면이 있다. 즉, 일본의 간섭도 있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개혁을 한 것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드디어 신문제, 그 지긋지긋했던 신문제, 그 다음에 옛날에 악습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갑오개혁 때 폐지가 된 거죠. 자, 근데 일본의 요구가 너무, 간섭이 너무 심하니까 갑오개혁하면서 야, 니네 너무 일본 깝치네. 그래서 안 되겠다. 청나라는 이제 청일전쟁에서 패하면서 완전 찐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옆에 러시아 형님들이 너무 멋있는 거야. 안 되겠다. 우리 이제 민비가 이제 칠러 정책을 펴. 칠러. 어?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청나라가 날라갔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아니 응? 청나라에 붙었다가 이제 청나라가 청일전쟁에서 패하니까 러시아랑 붙어? 저런 여우 같은 이렇게 이제 민비를 여우로 여겨서 여우사냥이라는 그러한 지네들의 작전명에 의해서 을미사변을 일으키는 거죠. 뭐야 이거는 민비를 시해했던 사건이에요. 이게 1905년이야. 을미년이 1905년. 그래서 여러분들 을씨년스럽다라는 말 들어봤죠? 을씨년스럽다. 그게 이제 을미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이 나왔대요.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실제로 이제 민비 시해 사건이 이때 일본에 의해서 일어난 거지. 자, 그러니까 이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은요 부인이 죽었잖아. 일본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쳐야겠다. 이런 사건이 벌어져. 야간 파천이에요. 그게 이제 러시아 대사관으로 고종이 피신한 거예요. 나라 꼴이 아주 엉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쨌거나 우리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갑오 개혁을 했으나 결국 또 일본의 간섭 너무 심해지고 이 와중에 또 민비가 일본 자객에 의해서 시해를 당하고 이 와중에 또 고종은 궁궐을 버리고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하는 이런 상황까지 개혁을 추진하면서 이어져 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아간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던 이 고정은 그 이후에 어떠한 행보를 이어가는지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안녕.